네, 안녕하십니까. 평균 나온 거 보니까 59.4가 나왔습니다. 그 행정처분하고 벌칙 부분에 가면 그러니까 쉽게 낸다고 해도 수험생들의 그 평균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암기 때문에 그래요. 암기 때문에. 자, 그러면 1번부터 보시겠습니다. 중개보수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렇게 했고요. 자, 틀린 것은 3번입니다. 다 맞추셨죠? 3번에 보면 주택 소재에 관한 시도 조례가 아니라 동그라미 3번요. 사무소 소재에 관한 시도 조례에 따라서 중개보수 받는 거죠. 3번이 틀린 겁니다. 1번과 2번은 주택이냐 주택의 물건이냐에 따라서 기준이 다르고, 동그라미 2번 보면 주택의 경우에도 매매 교환이냐 임대차 등이냐에 따라서 기준이 다르죠. 그래서 1번, 2번이 맞는 겁니다. 3번 틀린 거 아시겠고, 4번 넘어가도 되겠고, 5번은 끝에 중개보수는 쌍방이 어떻게 부담하죠? 각각 부담합니다. 자, 2번 문제요. 여기도 정답률이 박스 문제들도 꽤 높아요. 그래서 기억번 보면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일 때는 주택 따라갑니다. 주택. 그러니까 맞죠. 니은번은 당사자 중 일방이 이행지체로 계약이 해제가 된 겁니다. 개업 공인중개사 탓이 아니죠. 그래서 이때는 보수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거래 당사자의 책임이니까요. 그 다음에 D급번은 분양권이죠. 이때는 중개보수 산정할 때 거래금액이라고 하는 것은 총 분양가에다가 프리미엄을 더하는 게 아니고 총 분양가 대신에요, 실제 납입한 금액에다가 프리미엄을 합친 겁니다. D급번 틀리고, 리을번은 동일한 중개상물에 대해서 동일한 당사자 간에 매매를 포함해서 임대차가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졌다 이렇게 되면 매매 한 건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셋째 줄에 보면 매매 계약과 임대차 계약의 거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고 매매 계약에 관한 금액만을 거래 금액으로 해서 계산합니다. 그래서 리을번이 또 틀렸습니다. 틀린 거 고라고 했으니까 D급번하고 리을번이어서 정답이 5번. 또 많이 맞추신 거고요. 그 다음에 3번 문제는 많이 틀리셨는데 한 절반 정도 틀리셨어요. 자, 3번의 1번은 토지에 대한 중개보수는 쌍방한테 각각 받되, 여기까지 맞아요. 근데 쌍방으로부터 합산하여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의 한도는, 한도란 말이 나오면 반드시 앞에는 일방 한도입니다. 일방에게 받을 수 있는 한도는 거래 금액의 1,000분의 9 이내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1번 틀렸고요. 2번은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해버리면 이때는 뭐 부엌이 있냐 없냐 따지지 않고 나머지 오피스텔에 들어갑니다. 나머지 오피스텔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때는 최고율이 0.9가 적용되죠. 임대차라도 0.9가 적용되니까요. 2번이 정답, 옳은 지문이고, 3번은 주택 외 중개상물의 중개보수는 주택 외라고 돼 있죠. 그때는 거기 보면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상호 합의해서 정하는 거고, 시군구 조례 아니죠. 조례표가 없어요. 조례 아니고, 주택 외 중개상물권은 그냥 국토부령으로 정한다 입니다. 그 범위 안에서 협의하는 거죠. 그 다음에 4번은 중개가 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중개보수 약정은 전부가 다 무효가 아니고 초과 부분만 무효입니다. 그래서 틀리고, 5번은 사례, 증여, 기타 어떠한 명목으로든 법에서 정한 수수료를 초과해서 금품을 받았을 때는 반드시 개설 등록을 취소해야 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금지행위 때문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입니다. 하여야 하는 사유가 아니고, 그래서 틀립니다. 맞는 건 2번이었고요.
4번 문제요. 4번 문제도 3번처럼 정답률이 많이 낮은데 40%대입니다.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은 주택 외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국토교통부 0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특별시, 광역시, 도, 조례로 정한다 그랬는데 주택의 물건은요. 시도 조례가 없어요. 그냥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그 범위 안에서 합의하는 거죠. 2번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보시면 주택 외 중개대상물입니다. 그러면 상가 이런 거 얘기합니다. 그때는 거래의 종류와 거래 금액에 따라서 개업공인중개사가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의 최고율이 0.9로 갔죠. 그래서 0.9 이렇게 하셔야 되겠고 다르다고 했으니까 옳지 않고 3번은 상업용 건축물에 대한 저당권 설정 계약을 아슬한 겁니다. 상업용 건축물이니까 이때는 최고 0.9까지 받을 수 있어서 쌍방에게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6%까지가 아니고 1.8%까지라고요. 틀린 거고 4번은 토지 매매입니다. 2억에 토지 매매를 아슬했어요. 그럼 토지기 때문에 0.9%까지 받아요. 180만 원입니다. 상가 전세 계약을 2억에 알선했다. 이 전세도 상가 같은 경우는 토지처럼 0.9밖에 없죠. 그래서 역시 이것도 180이 나옵니다. 따라서 같습니다. 이게 맞는 거고. 그 다음에 5번은 주택 외 중개상물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매매 교환의 경우는 거래금액 1천분의 9 이내에서 그리고 임대차 등의 경우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8 이내에서 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한다고 그랬는데 주택 외의 물건은 1천분의 8이란 게 없어요. 거래의 종류가 매매든 교환이든 임대차든 저당권 설정이든 뭐든 간에 1천분의 9 범위 안에서 서로 협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5번도 틀렸고 정답 4번이고요. 그 다음에 5번 문제 가시겠습니다. 5번 문제 정답률은 조금 더 낮는데 자 보시면 5번 문제가 일반 주택을 1억 원에 매매했습니다. 주택입니다. 근데 매매인데 1억 원에 매매했죠. 1억 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주택을 갖다가 두 번째 임대차 한 건데 보증금 얼마냐면 보증금 1,500에 월세 얼마냐면 30만 원이네. 계약기간 2년 이런 식으로 이제 임대차를 했다. 매매 1억이고 이렇게. 자 이렇게 되면 요 복비 계산한 거 보면 요것은 주택이니까 조례표가 적용되고 박스 안에 조례표에 따르면 매매 같은 경우 1억 원이다 그러면 5천 이상 2억 미만 칸에 들어가기 때문에 0.5가 요율이고요. 이렇게 되면 50만 원이 나오고 한도 금액은 없네 보니까 이런 상태. 그래서 50만 원이 나온 겁니다. 자, 두 번째 거 요거 계산합니다. 이거 따로 계산하는데 임대차 계산해보면 월세가 있을 때는 곱하기 100을 해서 이렇게 합산해보죠. 합산 금액이 보니까 요게 4,500이 나왔으니까요. 이 합산 금액이 5천만 원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럼 다시 계산하죠. 곱하기 70으로. 그러면 이게 73, 21, 2,100만 원이 더하기 1,500 되니까 3,600이 됩니다. 그러니까 4,500이 아니고 3,600이 되고 여기 임대차다 그랬는데 주택 임대차니까 조례표를 또 참조해야 되는데 조례표에 따르면 3,600이니까 5천만 원 미만이어서 0.5가 적용되겠습니다. 0.5 그러면 5, 6, 30, 18만 원이 나오게 돼요. 자, 근데 여기서 지금 묻고 있는 건 뭐냐면 갑이 일방 을에게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의 최고 한도액에 합은 물었어요. 최고 한도액을 묻는 게 아니고 최고 한도액이 뭐예요? 합친 금액이니까 얼마가 나와요? 68만 원 아닌가요? 그래서 정답이 2번. 합친 금액을 물어봤다고요. 따로따로 계산 두 개를 물어본 거죠. 이거 계산하고 이건 50만 원, 이거 계산하고 18만 원. 두 개 뭐요? 합친 금액. 자, 그 다음에요. 6번 문제요. 이것도 6번 문제 가지고 또 정답률이 좀 낮은데. 자, 지금 보면 구분 등기가 안 돼 있습니다. 2층 건물인데. 근데 1층이 뭐냐면 1층이 200제곱미터 점포고요. 바닥 면적 200이고 2층 같은 경우는
아, 똑같죠? 1층 200, 2층도 뭐예요? 주거용인데 200. 여기는 주거용이네요. 면적이 같죠? 자, 그런데 여기서는요, 좀 어려울 수 있는 게, 셋째 줄에 보시면, 요거 매매 아니에요. 매매 거를 물어본 게 아니에요, 지금. 만약에 매매를 물어봤다면, 주택의 용도로 쓰는 부분의 면적과 주택 외 용도로 쓰는 부분의 면적을 비교봤을 때, 이쪽이 크거나 같으면 조례표가 적용됩니다. 이건 같은 거니까 매매라고 한다면 조례표가 적용되겠네요. 그죠? 요 케이스는 만약에 그게 아니고 이제 주택 외 부분에 이쪽이 더 면적이 넓다면 주택 외 중개 대상물에 대한 복비 0.9가 적용되겠네요. 요럴 건데 매매라면 그럴 거라. 이걸로 착각하시면 안 된다고 또. 여기서 묻고 있는 건 뭐냐면 지금 셋째 줄에 보면 1층 점포만 묻고 있습니다. 2층 주거용으로 쓰는 건 묻지도 않고 있어요. 1층 점포에 대해서 뭘 물어봤냐면 임대차야. 보증금 1억 원에 월세가 100만 원 임대차다. 그죠? 그럼 보증금 1억에 월세가 100만 원인 뭐 계약기간 나오겠죠? 자, 요거 임대차. 임대차를 물어봤을 때 월세가 있을 때는 곱하기 100을 해서 환산해 주죠. 그럼 여기 1억에다가 여기 1억을 다니까 2억 규모가 되죠? 그럼 2억 곱하기 점포에 대한 임대차니까 나머지 물건에 대한 임대차이니까 0.9가 돼요. 그럼 180만 원이 나옵니다. 나머지입니다. 나머지 물건. 예. 그렇게 되면 180 이렇게. 여기에 일방한테 받을 수 있는 복비가 180이 되는데 문제에서 묻고 있는 것은 일방을 물었습니까? 총액을 물었습니까? 쌍방 총액. 그럼 곱하기 2 하셔야 되죠. 정답이 5번. 자, 그 다음에 7번이 정답률이 제일 떨어지는데, 자, 요것이 어떤 거냐면 7번이 거의 못 맞추셨어요. Y씨의 중개사무소를 둔 개업공인중개사 A의 중개로 매도인 갑과 매수인 을 간의 X주택을 2억 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동시에 이게 이제 같이 하는 거예요. 을이 임차인 병에게 X주택을 보증금 3천에 월세 20만 원에 임대를 놨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그랬을 때 A가 갑과 을에게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의 최고액은 그렇게 했습니다. 자, 매매를 했는 집을 갖다가 지금 주택인가요? 보니까 이걸 갖다가 매매를 했는데 얼마에 팔았습니까? 갑입니까? A, B입니까? A, B, C죠. 자, A가 B한테 얼마에 팔았습니까? 2억 원에 팔고요. B가 이걸 A한테 세를 놓은 게 아니고 B가 이걸 C한테 월세로 놨습니다. 그러니까 월세로. 근데 월세인데 보니까 보증금 얼마예요? 3천에 월세 20만 원. 이렇게 월세로 세를 놨다. 20만 원요. 20만 원. 이렇게. 자, 그때 B 요 사람은 이제 계약서를 2장 쓴 거지만 이렇게. 여기 A 같은 경우는 이제 계약서 1장. C도 요 월세 계약서 1장 쓴 거예요. 이걸 중간에서 갑입니까? 하여간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간에서 이걸 중개했죠. 그러면 B한테 얼마 받고 A한테 얼마 받고 이렇게 C한테 얼마 받냐 요걸 물어본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요 매매건에 대한 복비는 주택이니까 조례표를 갖다 참조하시면 밑에 거 2억이니까 밑에 박스에서 2억 이상 6억 미만 칸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0.4%죠. 여기 0.4%니까 80만 원인가요? 80만 원. 한도액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례표에? 없는 칸이네요. 없죠? 요거 밑에 임대차 칸을 보셔야지. 근데 여기서는 월세 있으면 곱하기 100 해서 나온 금액을 원래 보증금 합치죠? 합쳐보면 얼마입니까 이게? 5천 딱 되죠? 합산 금액이 5천이면 곱하기 70으로 다시 계산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안 합니다. 그냥 5천이 그대로 거래금액이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제 요율을 곱해야지. 뭐 요게 이제 같이 주택이니까 조례표를 보셔야 돼, 이건. 0. 밑에 임대차 등에서 5천이면 0.4죠. 그죠? 0.4를 곱해줍니다. 5, 4, 22니까 20만 원 나오는 거예요. 그럼 요때 이제 여기 A한테는 매매건에 대한 복비 80을 받는 거에 대해서는 뭐 이론의 여지가 없고
여기 나와 있는 C 같은 경우도 보면 20만 원을 받습니다. 이건 월세건이니까. 중간에 B가 이제 문제죠. B 같은 경우는 B 없어요? 갑과 을에게만 받을 수 있는 거. A가 갑과 을에게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는 이걸 A, B가 아닌데 왜 A, B라고 그랬죠 아까? 여기서 이게 다 A의 중개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갑, 을, 병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갑을 병입니다. 갑이 을한테 팔았고 을이 다시 병한테 월세를 넣는 겁니다. 요걸 A가 중요한 거죠. 복비 계산은 다 됐고 요때 갑한테 받을 수 있는 복비는 80이고 병한테 받을 수 있는 복비는 20만 원. 요건 뭐 이런 여지가 없고 문제는 중간에 있는 을은 두 장의 계약서를 썼죠. 그럼 매매건에 대한 복비 80에다가 요 전세, 월세건에 대한 복비 20을 받을 수 있냐 이 말이야. 받을 수 있어요. 요때는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한 사람이 두 건을 했을 때 할인을 해서 매매건을 받게 되려면 세 가지가 같아야 돼요. 첫 번째, 물건이 같아야 돼요. 두 번째는 물건이 같아요, 지금 사실. 두 번째는 사람이 같아야 돼. 이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A하고 B인데, 요 월세 계약의 당사자는 B하고, 여기 A, B가 뭐예요? 갑하고 을인데, 여기 지금 월세 계약의 당사자는 을하고 병이에요. 이건 갑을이고, 을하고 병이고. 그러니까 을이 공통된 건 맞지만 계약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건은 갑과 을이 거래한 거고 이건 을과 병이 거래했기 때문에 계약의 당사자가 다르죠. 상대방이 틀리다고. 그러니까 이것은 별건이니까 이것도 받고 이것도 받을 수 있는 케이스예요. 이 경우는. 그래서 이때는 요게 100만 원이 치고 요건 100만 원이니까 200을 받게 돼요. 다 받는 게 200이에요. 만약에 을이 이것을 2억에 사가지고 요서 갑에게 요렇게 3천에 20에 월세를 놨다. 그러면 그때는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갑과 을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이라고 했어요. 여기에 갑과 을. 을만 나와 있어요? 하고 을만 나와 있어요. 병은 상관없어요. 병은 임차인이에요. 네. 갑하고 을 거. 그러네. 갑과 을에게 받을 수 있는 이렇게 두 명만 있죠. 그러면 요게 정답이 그럼 잘못됐는데 저는 그렇게 출제한 게 아닌데. 자, 180이 나와야 되는데 있어요 지문이? 없죠. 잘못됐네 이거.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많이 들으셨구나. 이건 제가 출제를 잘못한 거네. 갑을 병이에요. 갑을 병. 모두에게 받을 수 있는 거 있죠? 갑을 병. 자, 모두에게 받을 수 있는 것을 물어보려고 했던 거예요. 병이 빠졌네 거기서. 갑과 을 병에게 이렇게 병 집어넣어 주세요. 문제에서. 그리고 정답은 그래서 5번이 됐고 여러분들 보니까 정답률이 엄청 많이 낮은데 문제를 잘못 내서 그러네요. 병이 빠져서 그러네요. 자, 하나씩 마음속으로 하나씩 올려놓으세요. 병이 빠져있어요. 네? 100만 원 아니에요? 200만 원 받는 거예요? 어떤 게요? 갑하고 200. 갑과 을에게 그러면 이렇게 되니까 80, 20까지 받는다니까요. 180이 되죠. 원래 물어보려고 하는 것은 갑을 병 다 물어보는 거예요. 문제 좀 고쳐넣어 주십시오. 그리고 정답은 5번이고. 자, 그 다음에요. 8번입니다. 8번 개업공인회사가 X시에 소지하는 X시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인 건축물에 대해서 이렇게 돼 있죠. 주택의 면적이 딱 절반입니다. 매매와 임대차 계약을 동시에 중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한꺼번에 이제 매매 임대차를 다 한 거죠.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이다. 그렇게 되면 매매와 임대차를 동시에 중개했다. 그때 개업공인회사가 갑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의 최고 한도액은 그렇습니다. 이건 한쪽을 물어봤습니다. 한쪽을. 가만히 보니까 이게 뭐냐면 계약 조건에서 1번 보시면 이런 유형의 문제가 몇 번 출제됐었어요. 계약의 조건이 계약 당사자 갑 해놓고 매도인과 임차인이 같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을이 이렇게 나왔는데 매수인과 임대인이 같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요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아까 생각했던 그런 거예요. 갑이 을한테 이 집을 팔고
매매건이죠. 근데 을이 요걸 갖다 그대로 갑에게 임대를 놨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두 장의 계약서를 쓰게 된 거죠. 근데 판 것은 얼마에 팔았냐? 그런 게 보니까 매매건은 1억에 팔고, 요건 1억에 팔았고, 그 다음에 여기 임대차 월세건은 1000에 40짜리죠? 보증금 1000에 월세 40, 이렇게. 1000에 40, 이렇게 돼. 여기 1억이고, 여기 1000에 40이고, 이렇게. 그럼 여기 이런 문제다, 그러면 일단 첫 번째 포인트가 이 사람이 사가지고 그대로 이렇게 세를 놨기 때문에 이럴 때는 요것은 계산 안 합니다. 매매 양도만 받기 때문에 일단 요거 계산 안 합니다. 여기 첫 번째 포인트예요. 두 번째는 요 부동산이 있잖아요. 요 부동산. 요 부동산에 대해서 이 부동산이라 그랬을 때 요게 주택의 면적이 지금 딱 절반이라고 그랬나요? 네. 주택 외 부분이 또 절반이 되겠네요. 이렇게 되면 주택에 대한 조례표가 적용되는 겁니까? 아니면 주택 외의 물건 따라가서 0.9가 적용되는 겁니까? 주택에 대한 주택 조례표 따라갑니다. 딱 절반일 때는 이건 조례표 따라간다. 요게 이제 두 번째 포인트. 조례표 따라가게 되면 밑에 있는 조례표가 적용되겠네요. 근데 요 매매 1억은 밑에 보시면 매매대금 5천 이상 2억 미만이니까 0.5네요. 1억에다가 0.5를 곱하는 겁니다. 그럼 얼마 나옵니까? 50만 원 이렇게. 한도액 있습니까? 한도액은? 있긴 있죠. 80만 원 있습니다. 안 넘었으면 됐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예요? 일방한테 받을 수 있는 복비를 물어봤으니까 50만 원 이렇게. 정답 1번이고요. 지금 8번 문제 같은 경우도 정답률이 한 50%밖에 안 돼요. 8번도. 자, 9번 보시겠습니다. 9번. 갑은 개업공인회사 병에게 중개를 갖다가 의뢰해서 을 소유의 전용면적 84제곱미터의 오피스텔을 보증 2천에 월세 25만 원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면적이 어떻게 됩니까? 84제곱미터죠. 2천에 25만 원. 자, 그러면 보증금 2천에 월세가 25만 원.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면적이 84제곱미터고, 자, 부엌이 있습니까? 가로 안에. 그 다음에 목욕시설, 화장실 이거 다 갖췄죠? 이러면 이제 가나 오피스텔이죠. 이게 가나 오피스텔이라는 거 먼저 확인하시고. 자, 두 번째, 이 조건일 때는 뭐 계약 기간은 관계없죠. 얼마든 간에. 월세 곱하기 100을 해서 환산해 주는데 여기 얼마가 나와요? 2,500. 거기다가 더하기 뭐예요? 보증금. 그러면 이 합산 금액이 지금 4,500이 나왔으니까 합산 금액 5천만 원 안 되죠? 다시 계산할 때 70 넣어서 다시 계산. 그러면 이게 얼마냐면 7, 5, 35, 7, 24, 1,750만 원. 거기다가 2,000 더하는 거죠. 요게 지금 1,750이니까 곱하기 70 한 개. 1,750? 예. 그러면 1,750에다가 요 2,000을 더하니까 합산금은 4,500이 아니고 줄어들겠죠? 3,750. 이렇게. 요 계산하는 걸 먼저 하셔야지. 그러면 이제 자, 가나 오피스텔인 거 확인했고, 그 다음에 거래 금액이 3,750 나왔어요. 가나 오피스텔이니까 요게 임대차니까 0.4가 적용되죠. 4, 5, 20, 4, 7은 28, 30, 4, 32, 15만 원이죠. 한도액은 당연히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한테 받을 수 있는 복비는 15만 원이 정답. 여기서 묻고 있는 건 일방을 물어봤죠. 갑으로부터. 그래서 이건 정답 1번입니다. 자, 9번도 정답률이 한 40%밖에 안 되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 보시겠습니다. 자격정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을 갖다가 해야 될 걸 하지 않았을 때는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된다 그랬어요. 예.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걸 암기를 해두셔야 돼. 그래서 자정에 자격정지다 이 말이에요. 자정에 이소라는 사람이 거금을 갖다가 확인하고서 날인할 건데 날인을 안 했습니다. 이런 뜻. 소속 공인중개사가 이중 소속했을 때 자격정지, 소공이 거짓으로 기재했을 때 자격정지, 소공이
이중계약서 작성했을 때 자격정지. 소공이 7가지 금지행위 중에 하나를 저질렀을 때 자격정지. 소공이 확인 설명을 잘못했을 때도 자격정지입니다. 확인 설명을 잘못한 거. 소공이 인장, 등록 및 사용 의무를 위반했을 때 자격정지. 소공이 서명 및 날인할 것을 날인하지 않았을 때 자격정지. 그러니까 서명 및 날인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요. 서명 및 날인할 서류가 2가지라고 그랬죠. 2가지밖에 없어요. 거래계약서하고 그 다음에 또 확인설명서죠. 이렇게 확인설명서 2가지요. 그러면 여기서 1번에 보면 거래계약서에다가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했다. 그러면 여기 들어갑니다. 지금 소공이 날인 안 했다는 거죠. 그러면 자격 정지 맞습니다. 1번이. 2번은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않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자, 전속중개계약서는 소공이 작성할 의무 자체가 없어요. 전속중개계약서는 개공이 쓰는 거예요. 이 전속중개계약서 얘기도 안 나옵니다. 여기요. 자, 2번은 자격정지 사유가 안 됩니다. 3번 자격정지 이하는 2분의 1 범위 안에서 감경할 수 있으나 가중은 할 수 없다. 아닙니다. 자격정지 때릴 때 기준기간이 있으면 그거 기준해가지고 조금 더 때리거나 조금 덜 때릴 수 있다. 그죠? 그래서 가중하거나 이걸 가중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감경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만약에 자격정지에 관련된 사유 중에서 여기 지금 6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앞에 3개가 여기까지가 기준기간이 6개월이고 뒤에 3개가 기준기간이 3개월이다. 이런 거예요. 요 구별해서 꼭 암기를 해두시라고 그랬고 기준기간이 6개월이라는 얘기는 요게 6개월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중소속했어요. 소공이. 그럼 기준기간은 6개월짜리. 뭐 6개월짜리다 그러면 시도의사는 이거의 절반인 3개월만큼 더 때릴 수가 있고 3개월만큼 덜 때릴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중소속이에요. 그러면 이소 이렇게 되면서 이랬을 때는 하한선이 어떻게 되냐면 6개월의 절반인 3개월을 마이너스 하는 거니까 아래 최하는 3개월이고 그 다음에 요 3개월을 또 더하는 거죠. 6개월에 3개월 더하면 9개월이 됩니다. 사실은. 그럼 때릴 때는 3개월부터 9개월 사이에서 때리세요. 이게 요 2분의 1이에요. 재량. 2분의 1만큼 더 때리거나 2분의 1만 요거에 2분의 1만큼 덜 때리는 거니까 플러스 3개월 마이너스 3개월 이렇게 돼. 그러니까 원래는 3개월부터 9개월 이렇게 되는데 자격정지 매길 때에 아무리 세게 매겨도 6개월을 넘을 수는 없단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랬을 때 기준기간이 6개월이다 이렇게 되면 그때는 3개월부터 6개월 사이에서 때리는 것이 요게 이제 정답이죠. 6개월 못 넘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이중소속이다, 거짓기재다, 금쟁이다 그랬을 때는 3개월부터 6개월 사이 요 사이에서 때려라 이렇게 된 거죠.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2번 지문에서는 3번 지문에서는 가중할 수 없다는 게 틀린 거예요. 가중할 수도 있어요. 다만 이제 가중하더라도 절대 6개월 넘을 수는 없다. 이런 거예요. 가중할 수 있어요? 만약에 여기 3개월이면 어떻게 될까요? 6개월 아니고 3개월이 되면 예를 들어서 여기 확인 설명을 잘못했다. 그렇게 되면 기준기간이 3개월일 거 아니에요? 확인 설명을 잘못한 것은 기준기간이 몇 개월짜리요? 3개월. 그때는 요 3개월 기준기간의 절반만큼 더 때리거나 덜 때리는 거니까 하한사는 뭐예요? 이게 3개월이라면 절반이 한 달 반이잖아요. 마이너스 한 달 반 플러스 한 달 반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한 달 반 그러면 진짜 한 달 반이고 하한선이 요 플러스 또 한 달 반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 4개월 반 이렇게. 그래서 한 달 반에서 4개월 반 요 사이에서 때리십시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절반만큼 가중할 수도 있는 겁니다. 절대 6개월은 못 넘죠. 자, 4번 시장군수구청장은 자격 정지 사유 발생 시 6개월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해서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그랬어요. 자격 정지를 갖다가 6개월 범위 안에서 때리는 거죠. 근데 자격 정지 권한이 시장군수구청장한테 있나요? 없으니까 틀린 거죠. 자, 그 다음에 5번 중개 대상물에 대한 확인 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자격 정지 사유가 됩니다. 맞습니까? 확인 설명서를 교부 안 했습니다. 그러면 자격 정지 사유입니까? 소속 공인인사는 확인 설명서를 작성 교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확인 설명서를 안 줬다고 해가지고
자격정지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자격정지 사유가 되는 건 어떤 거예요? 요건데 소공이 확인 설명을 어떻게 했을 때요? 잘못했을 때 그때만 자격정지 사유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1번 보시겠고 자격 취소와 자격정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 자격 취소 또는 자격 정지를 할 수 있는 자는 세무서, 사무소 수대지 관한 시도지사다. 자격 취소나 정지 권한은 누가 갖고 있어요? 자격증을 교부했던 시도지사. 그래서 1번 틀리고요. 2번 자격 취소 처분은 소속 공인인증사를 대상으로 하고 틀렸네요. 자격 취소는 그냥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하고 증 갖고 있는 사람. 자격 정지 처분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죠? 그죠? 공인인증사라고 그러면 안 되고 콕 집어서 뭐예요? 소속 공인인증사를 대상으로 한다 했으니까 동그라미 2번 앞뒤가 바뀐 거네요. 동그라미 3번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한 자격정지 사유에는 행정형벌이 병과될 수 있는 경우는 없다. 자, 보시면 자격정지 사유가 지금 여기 6개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요 이중 소속을 했다 그랬을 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징역 벌금이 같이 부과돼요. 이걸 행정형벌이라고 합니다. 징역 벌금을. 또 금쟁이도 보면 그 정도에 따라 3학년 3반짜리가 있고 1학년 1반짜리가 있죠. 그러니까 자격정지 사유 6개 중에서 이중 소속과 요 금쟁이는 징역 벌금이 같이 부과되는 거예요. 나머지 이런 것들은 이제 징역 벌금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틀린 것은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됐을 때 행정형벌은 병과될 수 있는 경우가 없다는 게 거짓말이죠. 될 수 있는 경우가 있죠. 이중 소속일 때는 1학년 1반, 그 다음에 금쟁이일 때는 3학년 3반짜리, 1학년 1반짜리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요. 4번 공인인증사에 대해서 자격 취소와 자격 정지를 명할 수 있는 자는 자격증을 교부했던 시도지사겠죠. 그 사람은 자격 취소 또는 자격 정지 처분을 할 때 한때는 5일 내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보고해야 됩니다. 기출문제 지문 그대로네요. 어디가 틀렸습니까? 자격 취소했을 때는 5일 내 국장한테 보고하는 게 맞죠? 근데 자격 정지는 보고하는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틀린 겁니다. 자격 정지 때문에 틀렸어요. 5번 자격 정지를 받고 그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중개 업무를 행한 경우 자격 정지를 받고 그걸 어긴 거네요. 이때는 뭐 자격 취소죠. 정답 5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12번 가시겠습니다. 자격정지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때는, 그죠? 등록관청은 그래도 자격정지는 못하는 거예요. 대신 어떻게 해? 일러야 돼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도지사한테 통보해야 되겠다. 요건 자격정지 사유를 알게 되면 시도지사한테 지체 없이 통보. 요게 맞는 거고요. 2번.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정지코자 하는 경우에 청문을 실시한다. 자격 정지할 때 청문합니까? 네, 안 하니까 이거 틀렸고요. 자격 취소나 청문하는 거죠. 3번.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와 사무소 소재지 관한 시도지사가 서로 달라요. 이럴 때는 사무소 소재지 관한 시도지사가 자격정지 처분을 합니다. 틀렸죠? 자격정지 처분은 그 중에 누가요? 자격증을 교부했던 시도지사. 그죠? 자, 4번.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 처분을 한 때는 자격정지하고 지체 없이 이를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보고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자격정지 처분했을 때는 보고하고 통보하고 그런 거 없죠? 자격 취소나 5일 내 보고, 5일 내 통보 그런 거 나오죠. 자격정지는 보고가 없어요. 원래부터. 4번 틀리고. 5번. 자격이 정된 자는 자격정지를 받는 날부터 7일 내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한테 자격증을 반납해야 되겠다. 자격 정지당했을 때 자격증 반납합니까? 그런 거 없죠. 자격 취소나 반납 얘기가 나오는 거니까 틀렸죠. 옳은 것은 1번밖에 없고요. 자, 그 다음에요. 13번입니다. 자격정지 기준으로 다음 중 틀린 것은 몇 개인가 그랬습니다. 앞에 3개가 이소, 거금까지가 6개월짜리고 확인, 날인 안 했다가 3개월짜리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제 풀어보면 되겠고
첫 번째 점은 소공인데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임원이 되었다. 이렇게 되면 이중 소속이에요. 요 이중 소속에 해당되면 앞에 이소니까 기준기간이 6개월짜리인가요? 첫 번째 건 맞네요. 두 번째,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을 하지 않은 경우 이렇게 되죠. 정확하게 설명 안 했다가 설명을 잘못했다 이 뜻이에요. 이 확자입니다. 확자. 확인 설명 잘못했다 여기 들어갑니다. 이때는 뭐요? 기준기간이 3개월짜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초과해서 금품을 받았다 이렇게 됐으니까 이게 초과보수입니다. 초과보수는 금지행위에 들어가죠. 따라서 금지행위가 여기 있으니까요. 초과보수, 이런 뭐 투기 조작행위 뭐 이런 것들은 6개월짜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세 번째 건 또 맞았습니다. 6개월이라고 했으니. 자, 네 번째, 거래계약서에 거래 금액을 거짓으로 기재했다. 우리가 암기할 때는 거자를 따서 암기하고 거짓 기재다 그러면 기준기간이 몇 개월짜리입니까? 6개월짜리죠. 그런데 오른쪽에는 3개월로 나왔으니 틀렸죠. 그 다음에 5번, 쌍방을 대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쌍방 대리도 어디에 들어갑니까? 금쟁이에 들어가니까 기준기간은 몇 개월입니까? 6개월입니다. 이제 3개월로 나왔으니까 또 틀렸죠. 틀린 것은 여기서요. 두 번째 칸에 있는 거, 네 번째 칸에 있는 거, 다섯 번째 칸에 있는 거 세 가지가 틀렸으니까 정답이 3번입니다. 13번 문제는 정답률이 딱 50%네요. 자, 14번입니다. 자격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요.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하고 사무소 소재지 관한 시도지사가 다른 경우 이때는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 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한다. 자, 이거 기출문제 나왔던 겁니다. 최근에 틀렸어요. 자격 취소나 정지 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갖다가 모두 이행할 사람은 누구죠? 사무소 소재지 관한 시도지사 이렇게 하는 겁니다. 2번, 자격 정지를 받고 그 기간 중에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의 소속 공인중개사가 됐다.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이중 소속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자격 취소. 2번이 정답이네요. 3번,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의 자격 취소 처분을 한 때는 7일 이내 이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되겠다. 자격 취소는 국장한테 보고 다른 시도지사한테 통보하는 거 맞죠? 근데 언제까지요? 5일 이내죠. 7일 이내 그러면 틀리고. 4번, 자격 취소를 받은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자격증을 반납해야 되겠다. 자격 취소당하면 자격증을 반납한다. 그건 맞는데 구체적으로는 누구한테 반납해야 됩니까? 자격증을 교부했던 시도지사한테 반납 이렇게. 그래서 4번도 틀리고. 5번,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했다. 자격 취소 사유 중에 보면 부정 취득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럼 부정 취득이라고 했을 때는 자격 취소 사유가 되는 거 맞는데 뒤에 나와 있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의 벌금은 없어요. 그냥 이 자격 취소 사유만 됩니다. 부정 취득이요. 이건 자격 취소 사유 4가지 있었죠. 자격 취소 사유 4가지가 뭐죠? 자취하는 양 부자가 중 징계받았다. 이렇게 자격 취소 사유입니다. 자격증을 양도되어 한 거. 부는 지금 문제 나온 거. 부정 취득. 자, 자자는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중개 업무를 보거나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있는 소공으로 하여금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있는 소공이 중개 업무를 보거나 자격 정지 기간 중인데 아까 나왔던 것처럼 이중 소속했다. 이렇게 되면 자격 박탈로 갑니다.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중개 업무를 보거나 이중 소속했다. 자격 취소. 마지막이 중개사법 위반으로 징역. 이렇게 4가지인데 여기 부정 취득이다 그러면 자격 취소 사유만 되고 여기에는 징역이나 벌금이 없어요. 그래서 5번이 틀린 겁니다. 자, 이제 15번까지 하고 쉬겠습니다. 거기 보면 자격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거. 바로 요거네요. 자격 취소 사유 여기 5개니까. 자, 거기 중에서 1번에 보면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부자를 따서 암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푸시면서
글자 딸 때 부자를 따서 암기한 거다 그러면 부자에 동그라미 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자격 취소를 물어봤잖아요, 문제에서. 그러면 자취하는 양부자가 중징계받았다. 이걸 빨리 쓸 수 있어야 됩니다. 문제 옆에다가. 써놓고 이제 그 다음에 1번부터 보면 1번이 어디에 들어가는가?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땄으니까 요럴 때는 이제 여기 부자를 동그라미를 딱 치시는 거예요. 자격 취소가 맞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중개사법을 위반해서 징역을 받은 거니까 요 옆에 적어놓은 것 중에 중징에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중징. 자, 세 번째 파산 선고를 받았다. 여기 지금 보면 자격 취소사유 중에 파산 선고 받은 게 있습니까? 여기? 없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자격 취소 사유는 아닌 겁니다. 파산 선고를 받으면 결격자가 돼서 만약에 요 사람이 이제 등록이 된 개공이라고 한다면 등록은 취소 사유가 돼요, 이거. 근데 등록 취소하고 자격 취소는 별개니까. 이때 만약에 파산 선고 받았다. 근데 그 사람이 개공이다. 그러면 등록은 잘리겠지만 자격증은 그대로 온전합니다. 네, 그런 거예요. 자, 4번. 자격정지 기간 중에 다른 개업공인회사인 법인의 임원이 된 경우. 이게 바로 이중소속이죠. 자격 취소인 거 맞죠? 5번. 다른 사람에게 자기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겠다. 요게 5번이 뭐예요? 암기한 글자, 이렇게 글자 딴 것 중에 어디에 들어가요? 양에 들어가죠. 이 문제를 보고서 어떤 글자 땄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동그라미 치거나 연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옆에다 적을 수 있거나. 이런 연습을 많이 해야지 이제 요게 익숙하게 돼서 시험장에서 써볼 수 있고, 그게 아니고 그냥 옆으로만 자취하는 양부자가 중징계 받았다. 그랬을 때 요게 무슨 의미를 나타내는지를 빨리빨리 못하게 되면 시험장에서 못 써먹습니다. 그래서 써먹으려면 좀 익숙하게 많이 익혀 두셔야 되겠다. 자, 쉬었다 나머지 15문제 하겠습니다.